찬바람이 몰아치던 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경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위치한 육군 제51 향토보병사단 해안소초 위병소 후문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얼룩무늬 전투복에 소령 계급장을 단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위병소 초병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의례적으로 수하를 건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군단 백소령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초병들은 총을 내리고 곧장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백소령은 오는 도중에 암구호를 잊어버렸다며 초병들에게 암구호를 물어봅니다. 초병들은 상관의 지시에 순순히 암구호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백소령은 부대 안으로 유유히 들어오게 됩니다. 부대 안에 들어온 백소령은 해안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따라 밤 10시 20분쯤 소초 후문을 통해 부대 내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사병 한 명이 힘차게 경례를 했습니다. 야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던 소초장 남모 소위는 경례 소리를 듣고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소회가 거수경례를 하자 백소령은 15명의 병사들이 자고 있는 내무반을 둘러보면서 추운데 고생이 많다. 나는 최근에 군단에 새로 전입 온 백소령인데 전입 장교 교육 일환으로 지형 좀 숙지하려고 해안 순찰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상관의 방문에 남소에는 따뜻한 인삼차를 대접합니다. 백소령은 인삼차를 마시며 30분가량 남소희에게 책임구역의 지형과 소초의 현황 등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백소령은 브리핑을 들으며 중간중간 살고지 초소가 우측에 있느냐, 용두리 포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브리핑을 다 들은 그는 중대 행정보급관인 도상사는 잘 있느냐며 도상사를 잘 안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그는 총기 보관대를 보며 조총이 K2 소총이냐고 묻고는 자신이 소대장을 할 때엔 저 총이 없었다며 소총을 집어든 채 연신 개머리판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내 백소령은 순찰 좀 하겠다며 이 지역에는 간첩이 자주 출몰한다던데 총과 실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남소해가 총기관리대에 있던 부소초장 이모 중사의 K2 소총과 15발들이 탄창 2개를 백소령에게 건네줍니다. 남소해가 백소령에게 다음 근무자 곧 나갈 테니 함께 순찰을 돌겠다며 수행하겠다고 하자 백소령은 남소희에게 다음 근무자와 함께 오라며 총과 실탄은 순찰로에서 만나 돌려주겠다고 말하고는 유유히 소초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때가 밤 11시 50분경이었습니다. 1월 4일 새벽 1시 30분경 중대장이 순찰을 위해 소초에 들렀고 남소희는 백소령이 방문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소총과 탄창을 들고 나간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즉시 인근 초소마다 연락해 백소령이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초소에서도 백소령이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중대장은 군단에 연락해 백소령이라는 인물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그러자 군단에서는 백소령이라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해당 이름의 백소령은 특전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로 이번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설마 했던 중대장과 남소희는 이제야 총기와 실탄이 탈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군과 경찰의 개통체계에 따라 차례차례 보고가 이루어졌고 오전 2시 10분쯤 부대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 부대 인근에서 백소령을 사칭한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3시경에는 비상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이어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차단선을 겹겹이 설치하고 검문 검색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소령을 사칭한 남자는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군과 경찰은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등 경기 일대와 서울까지 검문 검색을 강화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4일 오후 전방부대 경계근무 실태 순시가 예정되어 있던 김동진 당시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군과 경찰은 사건 현장의 중대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용의자를 추적합니다. 군과 경찰은 부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판단해 해당 부대를 전역하거나 거쳐간 부사관과 해당 부대를 출입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용의자를 좁힙니다. 또한 범인을 목격한 남소위와 장병들을 대상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몇몇 용의자가 물망에 올랐으나 범인을 목격한 남소위와 대질한 결과 범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범인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군 당국은 범인에게 확인 절차 없이 총기를 내준 남소위를 구속하고 지휘계통상 직속상관들도 책임을 물어 문책합니다. 짧은 시간에 단 한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이 부대가 뻥 뚫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체 누가, 왜 저지른 것일까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인 1996년 9월 강원도 강릉 일대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북한 간첩의 소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은 애초에 간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범인이 사칭한 백소령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실제 다른 부대에 근무하고 있고 범인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도상사도 실제 인물이었던 점으로 보아 간첩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범인은 175cm가량의 키였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평균 키는 160cm 정도였다는 점에서 간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하나 추가하면 범인이 간첩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군의 누군가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드러난 몇몇 사건들을 보면 군 간부들이 상대가 간첩인지 모르고 정보를 건넨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북한군의 평균 키가 160cm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키가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175cm의 신장을 가진 간첩이 군 간부로부터 부대 정보를 얻어내고 숙지했다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대에 침투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들고 사라진 것, 즉 K2 소총입니다. K2 소총은 1982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1984년 전방 전투부대에 우선적으로 보급되었고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부대에 보급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주력 무기를 확보해 전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라거나 K2 소총을 복제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다음으로 범인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해당 부대 전역자입니다. 해당 부대 전역자라면 각종 지형지물과 부대 행정보고관의 신상을 알고 있었던 것이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병이라기에는 20대 초반에서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전역하기 때문에 40대로 추정되는 범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전역한 간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시 해당 부대에 복무한 간부들과 전역한 간부들을 전수조사했고 몇몇을 남소위와 대질까지 시키기도 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군부대 출입 민간인 혹은 부대 간부들의 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에 무언가를 납품하거나 무언가를 수거하는 등 부대를 출입하며 군 간부들과 접촉이 잦은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부들과 접촉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꾸몄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대 간부들과 친한 지인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자이건 민간인이건 간에 범행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간혹 전역할 때 군용 물품을 몰래 챙겨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심리가 발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 범행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해당 부대가 총기와 실탄을 분실한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더 큰 일로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범인의 윤곽조차 그리지 못하고 수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총기의 행방입니다. 군대의 모든 총에는 고유의 총기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총기 번호의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령 해당 총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대체 총기는 왜 가져갔으며
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범인은 간부들의 신상과 부대 정보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군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범인이 정말로 북한 간첩이라면 이는 단순히 간첩 한 명이 내려와 행한 범행이 아니라 군 내부 정보 제공자와 대한민국에서 신분을 속이고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간첩 등 여러 명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인은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경상도 출신인 걸까요?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를 훈련받아 익힌 북한 간첩일까요? 한편 1996년 9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그해 11월 1일 계급장 색깔이 모두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계급장 색깔까지 바뀐 전투복을 착용했습니다. 대체 이 전투복을 어디서 구한 것일까요? 군장점을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시 인근 군장점을 조사했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사 계급장도 아니고 간부 계급장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텐데 어디서 구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범인이 도주한 경로입니다. 중대장이 순찰차 소초에 왔을 때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인근 초소마다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범인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부대 내 어떤 초소나 위병소에서도 범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체 범인은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갔던 것일까요? 사건 발생 21년이 지났지만 여러모로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문들과는 별개로 군의 경계태세와 사후 대처 능력 등 당시 우리 군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위병소 초병들은 너무나 쉽게 암구호를 알려주었고 소초장은 신원 확인 절차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심 없이 부대 현황을 브리핑했으며 너무나 쉽게 총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총기가 아닌 다른 간부의 총기를 내어주었습니다. 정말 북한 간첩의 소행이었다면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허술하다는 것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인지한 이후 인근 파출소에 수배 통보가 되기까지 30분가량이 걸렸고 사건 인지 후 1시간 30분가량이 지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경찰과 합동 검문 검색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21년 전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이후에도 어설픈 경계태세로 인한 웃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 노크 기순 사건도 있었고 2017년 북한군 한 명이 당당히 걸어서 GP를 통해 귀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군대는 국가안보의 제1의 보루이자 중추입니다. 매년 군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럼 그렇지 하며 군대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군 기본 수칙과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